네, 우타노 쇼고의 문입니다. 대학생인 야마시나는 이번 설에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졸업 논문 때문이었는데요. 고향집에는 어린 조카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도저히 논문을 쓸 환경이 아니었어요. 야마시나가 묵고 있는 하숙집은 보통 새해에는 텅텅 비는데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한두 명씩 빠져나가더니 결국 하숙집에 남은 건 야마시나 외에 시나노라는 대학생이랑 주인 할머니 뿐이었어요. 그래서 야마시나한테는 여기 하숙집이 논문 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1984년 새해가 됐고 야마시나가 매일매일 논문 쓰느라 여념이 없을 때 최근 1년간 자취를 감췄던 온다가 갑자기 하숙집에 나타나요. 온다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고 이 하숙집에서 유일한 사회인이었어요. 사실 야마시나는 온다의 정확한 직업도 몰라요. 듣기로는 금맥을 찾아서 전국 산지를 돌아다니는 노다지 꾼이라는데 그래서 거의 밖으로만 나다니고 여기 하숙집에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곤 했어요. 여튼 간만에 나타나 온다가 야마시나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해요. 솔직히 야마시나는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먹기가 싫었어요. 근데 거절을 하기도 전에 온다는 테이블 위에 있는 논문 자료를 아무렇게나 밀치고 그 위에 술이랑 안주거리를 늘어놔가지고 야마시나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야마시나는 온다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선 이야기가 너무 지루했어요. 온다가 하는 얘기는 뻔해가지고 항상 여자 아니면 도박 얘기였어요. 그리고 술버릇이 좀 나빴는데요. 폭력적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일단 술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술이 떡이 될 때까지 퍼 마시면 항상 야마시나가 온다를 업고 방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1월 3일 그날 밤도 온다는 야마시나 방에서 징그럽게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절반 이상 비웠을 때 온다가 비닐 봉투를 꺼내는데요. 배추 절임이에요. 야마시나가 방에 칼이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온다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빈 쟁반에 배추 절임을 냅다 쏟더니 주머니에서 휴대용 접이식 칼을 꺼내요. 그리고 온다가 배추 절임을 열심히 써는데 문제는 배추 절임을 썰 때마다 국물이 계속 여기저기로 튀어요. 야마시나가 살짝 짜증나는 말투로 싱크대 가서 썰라니까 온다는 알았다고 하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온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쳐가지고 컵에 있던 술이 그대로 야마시나의 논문 용지 위로 떨어져요. 그렇게 만년필로 쓴 글자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며칠 동안 쓴 논문 원고 30장이 걸레가 돼버립니다. 야마시나가 발끈하긴 했는데 다행히 아직은 이성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냥 다음에 먹어요. 화를 억누르고 온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하니까 온다는 야 이게 얼마나 맛인 줄 아냐면서 그대로 싱크대로 비틀비틀 가더니만 또 열심히 배추 절임을 칼로 썰어요. 근데 이미 만취 상태라서 어설프게 칼질을 하더니 결국 손가락을 베어버립니다. 그걸 본 야마시나가 제가 뭘 했어요. 다음에 먹자니까. 그리고는 온다 손에 있던 칼을 뺏은 다음에 자기가 방에 발에다 줄 테니까 그만 가자고 해요. 근데도 온다는 베인 손가락을 빨면서 야 이게 얼마나 맛인지 아냐고 다른 손을 휙휙 휘두르면서 말하다가 그 휘두르던 손이 야마시나의 콧등을 후려 갈깁니다.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야마시나는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칼로 온다의 가슴을 찔러요. 그리고 칼끝에서 오묘한 감촉이 전해져 온 순간 이성이 부활해가지고 야마시나는 아차 싶어 얼른 칼을 빼는데요. 근데 온다의 가슴에서 피가 콸콸 뿜어져 나오는 걸 본 야마시나가 또 반사적으로 칼을 가슴에 도로 꽂아버립니다. 우억! 회개한 소리를 내면서 비틀거리던 온다는 그대로 야마시나 쪽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온다한테 밀린 야마시나도 방문 쪽으로 나자빠집니다. 야마시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바닥에 쓰러지는 온다를 그저 바라봐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야마시나가 벌벌 떨면서 온다의 몸에 손을 뻗어요. 맥은 전혀 뛰지 않았고 이미 창백해진 입술 틈에서는 가느다란 숨결조차 새어나오질 않습니다. 스웨터를 2장이나 껴입은 야마시나의 이가 딱딱 부딪히면서 몸이 계속 떨리는데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게 당장이라도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야마시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남아있는 술병을 가져와가지고 입에 들이부어요. 근데 아무리 퍼마셔도
등 뒤의 시체는 절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거 정당방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온다가 술 먹고 나한테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 나는 방어만 취하다가 운 나쁘게 손에 들려있던 칼이 온다의 가슴에 박히고 말았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렇게 변호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살인죄를 면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뵐 낯도 없었고 친구들도 결국은 떠날 거고 내정된 취직 자리는 취소가 될 게 뻔했습니다. 마지막 술 한 모금을 단숨에 비운 야마시나는 결국 온다의 시신을 은폐하기로 해요.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소리였어요. 칼에 찔린 온다가 신음소리를 냈고 또 쓰러질 때 큰 소리가 났어가지고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숙집에서 새해를 맞은 사람은 야마시나 말고 두 사람. 한 명은 1층 사무실에 사는 시나노. 심야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숙집 할머니. 귀가 어두워서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이라서 지금 할머니 자식들이 여기 하숙집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에 할머니가 이번 설에는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쓸쓸히 혼자 보내야 한다고 푸념했던 게 생각이 나요. 좋았어.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마시나의 몸이 점점 달아오릅니다. 무엇보다 온다의 시체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근데 어디 갖다 버리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트렁크도 없었고 토막을 내서 버리려고 해도 큰 칼이나 톱이 없었어요. 야마시나는 어떻게 하나 눈을 감고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문득 시체를 어디 갖다 버릴 필요 없이 일단 이 방에서만 치워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시체를 온다의 방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야마시나는 먼저 피가 묻은 스웨터를 벗어 던지고 거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요. 다행히 얼굴이나 손에 묻은 피는 없었고 술을 좀 마시긴 했는데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멀쩡했어요. 그러다 방문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요. 흰색으로 도장한 합판 곳곳이 검붉게 피로 물들어 있었고 문 하단에 붙여둔 연말연시 쓰레기 수거 공고문에도 피가 묻어 있어요. 당황한 야마시나는 손전등을 찾아서 방 안 여기저기를 꼼꼼히 살펴요. 다행히 피가 튄 곳은 방문 뿐이었어요. 문짝에 묻은 피를 세제로 닦아야 하나? 아니야, 겉으로는 안 보여도 결국 루미놀 검사에 반응할 건데. 아니지, 어차피 시체는 온다의 방에서 발견되잖아. 근데도 이 방을 굳이 감식을 할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야마시나의 머리가 지끈거리는 와중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발견해요. 문 상단에 끼워져 있는 작은 유리에 금이 가 있어요. 아마 온다한테 떠밀려서 넘어졌을 때 부딪혀 금이 간 듯 했습니다. 사실 피도 그렇고 유리의 금도 거의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결국 이런 작은 흠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보자. 그렇게 계속 머리를 굴리던 중에 마침내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야마시나는 그 고매한 아이디어에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그 아이디어는 온다의 방의 문짝이랑 자기 방 문짝을 바꿔치기 하는 거였어요. 시체는 어차피 온다 방에서 발견될 거니까 그 방 문짝에 피가 묻어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다행히 하숙집의 방문은 미닫이라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수월했어요. 야마시나는 바로 자기 방 문짝을 떼봐요. 피가 묻지 않게 주의하면서 문짝 양 끝을 잡고 힘껏 들어 올리는데 처음엔 미닫이 아래에 달린 작은 바퀴가 레일에 걸려서 잘 안 빠져요. 그러다 문을 양쪽으로 좀 흔드니까 어느 순간 쑥 하고 문이 빠집니다. 야마시나가 사는 하숙집은 2층 건물이고 1층엔 1호실부터 5호실까지 있고 2층엔 6호실부터 10호실까지 있어요. 그리고 홀수방이랑 짝수방은 실내 구조가 정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홀수방이랑 짝수방의 방문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다행히 야마시나 방은 2층 10호실이고 온다의 방은 6호실이어가지고 두 방의 방문 구조가 같았어요. 그래서 문짝을 바꿔치기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방을 나온 야마시나는 일단 하숙집 동태를 살피려고 아래 1층으로 내려가 봐요. 그리고 사무실 시나노 방 앞에 조용히 가서 문에 귀를 바짝 대보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안심을 한 야마시나는 다시 2층 10호실 자기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온다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서 열쇠를 꺼낸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6호실 온다의 방으로 갑니다. 먼지와 악취로 가득한 6호실 방에 들어선 야마시나는
조용히 방 안을 여기저기 둘러봐요. 그리고 유심히 문짝을 살펴보는데 역시나 10호실 자기 방 문짝이랑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문 하단에 쓰레기 수거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문짝 끝에 방 호수가 적힌 플라스틱 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반드시 바꿔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장갑을 낀 야마시나는 문 양끝을 잡고 조금 힘을 줘요. 다행히 문은 간단히 떼어졌고 그렇게 뗀 문짝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복도를 안고 나와요. 그렇게 어디 부딪혀 흠집이 나지 않게 조심히 10호실 앞까지 가서 복도 벽에 문짝을 기대어 놔요. 그리고 미리 떼어둔 10호실 문짝을 복도로 안고 나와서 6호실로 간 다음에 조심히 안에 들여놓습니다. 여기가 은근 고비인데 왜냐면 이게 문짝이 똑같이 생겨도 미묘한 차이로 문틀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야마시나는 문짝을 들어 올려서 우선 상단 홈에 끼워 맞춰요.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들어갔고 이어서 문을 홈 끝까지 들어 올리는데요. 제발 신이시여 하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하단을 레일에도 끼워 맞추는데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문이 끼워져요. 조심히 문을 여닫아 보니까 약간 헐거운 감이 있긴 해도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문이 움직입니다. 좋았어. 야마시나는 가벼운 기분으로 10호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6호실에서 가져온 문짝을 10호실에 끼워요. 여기는 잘 끼워지지 않아서 좀 고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문제없이 문 교체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문에 붙은 방 호수 플라스틱 판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냥 칼날을 넣으면 플라스틱 판이 쉽게 떼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의외로 신중함과 세밀함이 요구된 작업이라서 방 호수판 바꾸는 데만 1시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드디어 시체 운반 작업이 남았어요. 질질 끌면 등에 흔적이 남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안아 올려서 운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온다보다 야마시나의 몸집이 훨씬 커서 온다를 들고 옮기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으니까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비록 일어설 때 균형을 못 잡아서 몇 번 휘청거리긴 했는데 머릿속의 시뮬레이션대로 별 문제없이 온다의 시체를 10호실에서 6호실까지 옮기는 작업도 성공을 해요. 6호실 안에 온다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10호실에 쓰러졌던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요. 온다의 상반신은 다다미가 깔린 곳에, 하반신은 타일 바닥에 가지런히 세팅을 해요. 야마시나는 10호실로 돌아와서 온다랑 먹던 술, 안주, 종이컵, 젓가락들을 모두 봉투에 담아요. 그리고 다시 6호실로 가서 탁자 위에 적당히 세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다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서는 현금 10만엔만 빼고 지갑은 온다의 시체 옆에 던져둬요. 그리고 마치 강도가 뒤진 듯이 옷상자랑 벽장 안을 적당히 헤집어 놔요. 한밤중에 혼자 쓸쓸하게 술을 마시던 온다를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빼앗고 죽였다. 이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문 처리였어요. 야마시나가 손을 댔던 건 칼자루, 술병, 안주봉투, 그리고 10호실의 문짝이었어요. 우선 칼자루, 술병, 안주봉투 표면을 손수건으로 닦고 온다의 지문을 꼼꼼히 묻혔어요. 그리고 문짝을 닦으려고 다시 문짝을 뗀 다음에 안팎을 꼼꼼하게 손수건으로 닦아요. 안쪽은 피가 묻어있어서 특히나 주의해서 다뤄야 했어요. 그렇게 쓰레기 수거 공고문도 앞정을 빼가지고 뒷면까지 완벽하게 닦은 다음에 문짝을 온다의 시체 근처까지 가져가서 문 여기저기에 온다의 지문을 찍어요. 문고리랑 잠금장치, 그리고 쓰레기 수거 공고문이랑 앞정에도 온다의 지문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공고문을 원래 위치에 붙이고 문짝을 다시 레일에 끼워 넣습니다. 다 된 건가? 야마시나는 방 안을 둘러봐요. 시체의 위치랑 자세의 부자연스러움은 없었고 옷상자나 벽장의 흐트러짐도 절묘했어요. 테이블 위가 정갈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종이컵을 쓰러뜨리고 과자 같은 안주 부스러기도 테이블이랑 바닥에 살짝 흘려놔요. 이젠 됐겠지? 야마시나는 6호실에 불을 끄고 다시 10호실에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방에서 잠깐 한숨을 돌린 야마시나는 방 청소를 시작해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방 청소를 끝내고는 쓰레기랑 피가 튄 스웨터를 각각 다른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요. 방문에 붙은 쓰레기 수거 공고문을 보니까 수거일은 운 좋게도 1월 4일인 오늘이에요. 청소차가 이 동네를 도는 건 오전 중이니까 늦어도 저녁이면 범행 증거가 담긴 이 쓰레기 봉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수거장에 버리는 걸 끝으로 모든 작업을 마친 야마시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건지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야마시나를 깨운 건 노크 소리였어요. 시포총각 안에 있어?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야마시나가 몽롱한 정신으로 네 있다고 왜요? 하니까 주인 할머니가 아직 점심 전이면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요. 설 음식을 잔뜩 했다면서 와서 한 숟가락 들라고 합니다. 야마시나는 솔직히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나중에 괜한 의심을 살까봐 알겠다고 하고는 억지로 일어나요. 그리고 문을 나서던 야마시나는 순간 아 하고 뭔가 떠올라요. 어제 6호실 문짝이랑 10호실 문짝을 바꾸고 나서 10호실 열쇠를 거기에 놓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6호실은 지금 잠겨 있으니까 서두를 거 없이 이따 천천히 갖다 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방에는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요. 3호실에 사는 시나노였는데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 자다가 조금 아까 일어났다고 해요. 온다시도 불렀는데 또 어디 나갔나? 주인 할머니 말에 야마시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할머니 말이 아침에 보니까 자기 방 앞에 온다가 놓고 간 선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맙단 말 하려고 온다 방에 갔는데 벌써 나간 지 없었다고 합니다. 방에 없었다는 말은 방 안을 들여다보진 않았다는 말이니까 야마시나는 일단 안심을 해요. 뭐 또 어디 도박이나 하러 갔겠죠. 야마시나가 태연하게 말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시나노가 대답을 해요. 자기가 방금 여기 내려올 때 1층 신발장을 슬쩍 봤는데 온다시 걸로 추정이 되는 등산화가 신발장 안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피곤해서 자고 있나 보네. 애써 태연하게 말을 했지만 야마시나는 계속 다리가 덜덜 떨려요. 시체가 발견되는 건 어쨌든 시간 문제라서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야마시나는 쾌활한 척 괜히 떠들면서 억지로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은 식사가 끝나고 야마시나가 주인 할머니 방을 나가려는데 주인 할머니가 아이고 총각들 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는 택배 기사가 온다의 짐을 여기 놔두고 갔다면서 미안한데 여기 짐들 좀 온다 방에 올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주인 할머니가 나무로 된 작은 상자를 여는데요. 그리고 상자 안에 든 열쇠 꾸러미를 본 야마시나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해요. 하숙집 비상 열쇠였어요. 온다가 방을 비운 것 같으니까 이 비상 열쇠로 6호실 문을 따고 짐을 안에 들여다 놓으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야마시나가 6호실 문짝이랑 10호실 문짝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6호실 비상 열쇠는 6호실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열쇠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10호실 문 열쇠도 아직 내 방에 있는데 야마시나의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야마시나는 별 수 없이 시나노랑 같이 온다의 택배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서 온다의 방으로 가는데요. 가는 내내 야마시나는 할머니 손에 있는 저 열쇠 꾸러미를 빨리 뺏어가지고 열쇠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야마시나한테는 마치 교수대를 오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2층에 도착하니까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온다를 부르면서 6호실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안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데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별 수 없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눈앞까지 들어 올려요. 그리고 노려보듯이 눈을 지그시 뜨는데요. 그걸 본 야마시나는 갑자기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할머니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냅다 뺏어요. 안 보이세요? 제가 할게요. 방금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마시나는 열쇠 꾸러미에서 재빨리 10호실 열쇠를 찾은 다음에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는 방 안에 손을 넣어서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으악! 먼저 방 안을 본 할머니가 비명을 질러요. 왜 그러세요? 야마시나는 태연하게 연기를 하면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당연히 바닥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온다의 시체가 있어요. 온다씨! 야마시나가 그렇게 외치고는 온다의 시체 곁으로 가요. 그리고는 바로 시나노한테 빨리 경찰에 연락해 얼른! 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시나노 방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인 할머니 방에 가서 전화를 사용할 건데
가는 시간이랑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하면 대충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마친 야마시나는 일단 주인 할머니를 부축해서 복도 구석으로 가요. 가서 물 좀 갖고 올게요. 그렇게 말한 야마시나가 재빨리 시포실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는 원래 시포실 문 열쇠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뺏은 열쇠 꾸러미에서 6호실 열쇠와 10호실 열쇠에 묶여있는 두 개의 끈을 풀어가지고 열쇠를 바꿔 달고 다시 끈을 묶어요. 마지막으로 컵에 물을 떠서 방석을 챙긴 다음에 다시 10호실에서 뛰쳐나옵니다. 다행히 전화를 하러 간 시나노는 아직 올라오는 기척이 없어요. 야마시나는 할머니를 눕히고 머리를 방석에 받친 다음에 머리맡에 컵을 놓아두고 다시 6호실로 들어가요. 일부러 문을 등지게 눕혀놔가지고 할머니가 6호실 방안을 드나드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주머니에서 10호실 문 열쇠를 꺼내서 추리닝 옷자락으로 지문을 닦은 다음에 온다의 지문을 찍어요. 그리고 열쇠를 온다의 바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단을 뛰어 올라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마시나는 이구아나가 질주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전속력으로 6호실을 빠져나와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2층에 올라온 시나노한테 말을 해요. 신고했어요? 그렇게 야마시나는 무사만루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기랑 온다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물었는데요. 어젯밤 어디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 귀마개를 끼고 논문을 썼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경찰이 물어볼지도 몰라서 야마시나는 하루 종일 온다가 술을 엎어가지고 걸레로 만든 논문을 열심히 베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계속 복도에서 경찰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야마시나는 결국 못 참고 시나노랑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1층 사무실에 시나노 방으로 갑니다. 경찰이 뭐래? 야마시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싱크대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시나노한테 물어봐요. 시나노는 별건 없었다면서도 근데 이 사건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고 해요. 뭐가 이상한데? 야마시나의 물음에 시나노는 사건 현장을 떠올려 보라고 시체 옆에 빈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옷상자랑 벽장도 다 헤집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마시나가 그게 왜 딱 강도짓이구만 뭘 이라고 하니까 시나노는 맞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해요. 우리가 시체를 발견했을 때 6호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냐고. 근데 온다시는 방에서 죽었으니까 문을 잠글 수 있는 건 범인 말고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강도였으면 온다시를 죽이고 그냥 도망갔을 거라고. 근데 뭐하러 문을 잠그냐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생판 모르는 남의 방에 들어온 강도가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문을 잠그고 나갈 수 있냐고 합니다. 야마시나는 그제서야 시나노의 말을 이해해요. 생판 모르는 남의 방에 침입해서 사람을 죽인 강도가 친절하게 문을 잠그고 갔다. 심지어 열쇠도 없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시체 발견 시간을 늦추려고 어떤 트릭을 써서 열쇠 없이 문을 잠근 건 아닐까? 야마시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시나노는 그건 아닐 거라고. 왜냐면 보통 밀실을 만들 거면 열쇠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열쇠는 온다시 바지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문이 잠겼다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강도가 바지 주머니에 열쇠가 든 걸 몰랐던 건 아닐까? 야마시나가 다시 도망갈 구멍을 찾는데요. 그 말에 시나노는 아니 방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주머니도 안 뒤졌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다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야마시나가 아 비상열쇠다 비상열쇠. 온다가 범인한테 비상열쇠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범인은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갑에서 돈도 빼고 방도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거라고 해요. 그 말에 다시 시나노가 그럼 더더욱 방문을 잠그지 말았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밀실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비상열쇠를 가진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야마시나가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아니 무의식 중에 버릇처럼 문을 잠근 거 아니겠냐고. 뭐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하면서 그냥 자기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시나노가 아 맞다 하고는 아까 6호실 방문에 있는 작은 창에 금이 가 있는 거 봤냐고 해요.
그 말에 야마시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하는데요. 그래도 애써 참고는 아 그러냐고 근데 금이 왜? 라고 해요. 시나노 말이 아까 주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에 복도 청소를 할 때는 그런 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창에 난 금이 분명 이번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마시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니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어제 온다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비틀거리다가 모르고 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시나노는 아니라면서 그 방의 창은 아주 작다고 그래서 아마 문 전체에 어떤 강한 힘이 가해져서 그 충격으로 유리에 금이 갔을 거라고 해요. 그 말에 야마시나가 멍한 얼굴로 글쎄 나는 귀마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라고 하니까 안 물어봤거든요. 시나노가 냉정한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아, 목검이다. 야마시나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바로 말을 내뱉어요. 온다씨가 강도한테 저항하려고 방에 있던 목검을 휘둘렀고 그러다 그 목검이 문에 창을 쳐서 유리에 금이 간 거라고 해요. 목검이라 뭐 중요한 증거긴 하죠. 아, 벌써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네. 그렇게 말한 시나노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지금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라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버립니다. 야마시나가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밖에서 새벽 알바를 다녀오는 시나노가 야마시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시나노가 방에 들어오면서 아직 결정 못했나 보네요. 그냥 빨리 자수 하세요 라고 해요. 그 말에 야마시나는 언젠간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닥쳐오니까 몸이 후들거립니다. 왜 나한테... 야마시나가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중얼거리는데도 시나노는 야마시나의 말을 들은 채도 안하고 방 여기저기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는 뭐 어차피 다 알고 있겠지만 자기가 추리한 것을 말해주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야마시나 씨가 실수한 건 온다씨 방에 있던 목검을 잘 살펴봤어야 한다고 해요.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목검 양끝이 좀 울퉁불퉁해져 있었대요. 그리고 문틀 모서리에 파인 흔적이 있었고 그게 목검 끝부분이랑 딱 맞았다는데요. 아마도 온다씨는 문고리를 빼도 미닫이 문이 열리지 않게 그 목검을 버팀목으로 썼던 것 같다고 해요. 그 말에 야마시나는 전에 온다가 자기는 나갈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온다씨 방 문틀 모서리에는 분명 목검에 패인 흔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목검의 반대쪽 끝부분이 닿았을 문짝 측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이 깨끗했대요. 근데 지금 야마시나 씨 방 문짝 측면을 보니까 온다 씨 방 문짝 측면에 있어야 되는 목검에 파인 흔적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시나노가 이번에는 저기 문 하단에 붙어있는 쓰레기 수거 공고문을 한번 읽어보라는데요. 공고문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연말연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도쿄도 청소국 1982년. 시나노는 지금은 1984년 새해라고. 그럼 작년인 1983년 공고문이 붙어 있어야지 왜 1982년 공고문이 여기에 붙어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6호실 온다씨 방문에는 1983년 공고문이 붙어 있다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해요. 왜냐면 온다씨는 재작년 말인 1982년 말에 나가서 밖에 있다가 이번 1월 3일에 1년 만에 하숙집에 들어왔다고. 그럼 1982년 공고문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온다씨 방에 1983년 공고문이 붙어 있냐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아까 주인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온다 방에 1983년 공고문을 붙인 적은 없다고 했대요. 어쨌든 문짝에 파인 홈도 그렇고 공고문도 그렇고 마치 누군가 온다씨 방 문짝이랑 여기 방 문짝을 바꿔서 단 것 마냥 모든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시나노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다면서 혹시 여기 문짝에 붙어있는 쓰레기 공고문에 1월 4일 수거일을 보고 쓰레기 수거장에 증거물들을 버렸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미 쓰레기차가 수거에 갔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아마 지금쯤 경찰들이 쓰레기 수거장에서 증거물들을 찾아놨을 거라는데요. 이 공고문은 1982년 재작년 거라서 날짜가 틀리다고. 올해 쓰레기 수거일은 1월 4일이 아니고 1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오늘 내일 중으로 경찰이 증거 분석을 끝낼 것 같다면서 이제 그만 자수하라고, 더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 야마시나가 시나노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우타노 쇼고 작품 중에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거였는데, 이게 제목이 문인지 뭐 문대문인지 그냥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밀실 살인 게임도 그렇고 우타노 쇼고 작품은 확실히 소재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타노 쇼고 작품 중에는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이게 반전의 최고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목감기랑 코감기를 같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골라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